나는 1944년에 태어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박 아래에 있었고 내가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 그리고 내가 7살이던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터지고 1년쯤 좀 더 지난 1951년 8월 15일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아프셔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다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 어머니의 장례를 지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에 가셨다. 전쟁 중이라 아버지는 늘 집을 떠나 지내셨다. 그때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 이렇게 사남매가 살아야 했다. 가난했던 시절에 돌봐주는 어른 없이 아이들만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깨어보니 큰 누님이 혼자서 울고 있었다. 동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는 괴로움은 15살의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했다. 그런 날이 온다고? 언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가치가 1,0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는 당시의 꿈같은 목표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이른다. GNP가 65달러 시대부터 3만 달러 시대까지 두루 겪은 내 인생은 골동품처럼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 내가 어렸을 때의 소원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다. 보통 7월 초에 보리 추수를 하고 11월에 벼를 추수했는데 가을에 걷어들인 벼로 보리를 추수하는 7월까지 8개월을 먹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5월이 되기 전에 대부분 쌀이 동이 난다. 보리가 나오는 7월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물 껍질을 벗겨 먹거나 들에서 나물이나 풀뿌리를 뜯어서 먹어야 했다.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하지만 나물에는 독성이 있어서 곡식과 섞어 먹어야 한다. 나물만 먹으면 체독이 들기 때문에 여자들의 얼굴이 퉁퉁 붓고 야맹증이 생기는 것이 그 증상이다. 당시 여자들은 체독증에 많이 걸렸는데 독성이 없는 나물은 쑥뿐이어서 쑥은 뿌리까지 모조리 캐다가 먹었다. 나는 7월생인데 갓 걷어진 보리를 먹을 때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늘 먹는 보리밥 위에 흰쌀이 조금 덮여 나오는 날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내 생일이었다. 그때는 쌀밥 먹고 운동화 신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이 그 당시 대통령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대통령이 신지 못했던 신발을 신고 대통령이 입지 못했던 양복을 입고 그때는 시간을 자주 맞춰야 하는 태엽 시계를 찾지만 요즘은 1초까지 정확한 시계를 차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용인 자연농원에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탔던 단발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비행기를 타라고 해도 불안해서 타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보잉 747, A380처럼 규모나 성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비행기를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 내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삶이 이만저만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삶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당시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반에 새로운 아이가 전학을 오면 누가 더 센지 싸움부터 했다. 친구들이 다 둘러선 가운데 두 친구가 싸우고 승패가 결정되면 옆에서 야, 악수해 라고 해서 둘이 악수하고 싸움을 끝냈다. 그렇게 결혼 후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고 날카롭고 야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결사적으로 덤벼들고 자기 문제가 아니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보인다. 예컨대 미국에 가보면 나라는 부자인지 몰라도 국민들은 매우 검소하게 사는 것 같다. 집집마다 유리창도 얇은 유리 한 겹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루미늄 셰시에 두툼한 유리를 몇 겹으로 끼우고 거기에 색까지 입혀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밖에서도 안 보이게 설치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따뜻함, 아기자기함을 잃어버렸고 그때 느낄 수 있었던 사랑은 다 메말라 버렸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옮겨갔다. 이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주해 그 땅에 살기 시작했다.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인디언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추장을 중심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인디언 추장들 가운데 시애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언젠가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정부로부터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고 답변한 연설이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뜻을 편지로 전해왔다. 땅을 사고 싶다고 신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냥 땅을 사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다. 팔지 않으면 땅을 빼앗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안이었다. 인디언들은 무기로 활을 가지고 있었고 미 기병대나 보병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없었다. 무력으로 탈취해 가면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시애틀 추장이 땅을 팔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안 팔았을 것이다. 인디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시애틀은 이렇게 되묻는다. 땅을 사고 싶다고 전해왔는데 하늘과 땅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땅을 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비옥한 토지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영역이며 인간은 은혜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향긋한 꽃은 그들의 누이였고 곰과 사슴은 그들의 형제였다. 바위산 꼭대기, 얼룩말의 체온, 그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의 채취였다. 시내와 강물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가 흐르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팔아야 했다. 만일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판다면 이 땅의 신성함을 알아달라. 시애틀 추장은 백인들이 자신의 형제에게 따뜻하게 대하듯이 인디언 형제인 강물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랬다. 비록 땅을 판다 해도 삶의 바탕이 되는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할아버지의 숨결처럼 아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바람의 소중함도 알아주길 바랬다. 초원에서 꽃향기를 가득 실은 바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유지해 주기를 바랬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땅은 자신들의 어머니이며 그 땅을 터전 삼아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땅을 팔라는 백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다.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지만 당신들 말대로 파니 인디언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아끼고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 땅을 보존하고 사랑해 달라고, 이처럼 자신들이 살았던 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시애틀 추장이 연설에 담아 표현했는데, 그 당시 미국 정부 관리들도 그의 연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밴쿠버 아래에 있는 도시를 그의 이름을 따서 시애틀로 지었다.